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림을 그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때로는 전국을 떠돌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답니다. 어느 날 선비는 들판이 보이는 언덕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나던 행인이 선비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아하니 예사롭지가 않구려. 그래, 지금 무엇을 그리는 중이요? 눈에는 보이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오? 눈에는 보이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게 무엇이란 말이요? 저 들판에 보이는 황금색 곡식은 본시 파랬었지요. 사람의 눈에는 파란 곡식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은 보이나 그 원인과 실체는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아, 차 그렇구려. 당신은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화가인 것 같소이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소? 저는 저기 보이는 아랫마을에 사는 화도라 합니다. 그랬구려. 알겠소. 우리 인연이 되면 또 배우리다. 지나던 행인은 무역을 하는 거상이었는데 화도의 그림을 보고 지금까지 봐온 그림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역상은 화도의 그림이 임자를 만나면 후한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무역상은 우마차와 하인들을 데리고 화도를 찾아왔습니다. 이보쇼, 화도 계시오. 니시여? 요 며칠 전 언덕에서 만났던 행인이요. 아, 그러시오.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시오. 오늘 마침 집에 계셨구려. 오늘은 그리던 그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려. 그림들 좀 구경해 봐도 되겠소? 그러시오. 화도는 무역상에게 그동안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도의 그림을 모두 살펴본 무역상은 크게 감탄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보슈 화도, 당신의 그림들은 정말 놀랍구려. 내 평생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돈이 되는 물건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만큼 훌륭한 그림은 처음이요. 여기 있는 모든 그림을 내가 만냥에 사겠소. 어떠시오? 아니, 보잘것없는 내 그림을 만냥씩이나 내겠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허허, 그렇소? 여기 있는 그림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도가 그리는 모든 그림까지 내가 다 사겠소이다. 고맙습니다. 내 그림을 그리 높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요. 그렇게 화도의 모든 그림을 무역상이 만냥에 사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돈이 없어 굶주리기가 일쑤였던 화도에게는 일확천금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었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그리는 그림까지도 무역상이 모두 사가겠다고 했으니 화도는 더 이상 굶주릴 걱정 없이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신령님, 고맙습니다. 이놈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좋은 귀인을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후로 화도는 걱정 없이 전국을 떠돌며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상은 화도의 그림을 청나라로 가져가 팔려고 모두 포장을 해두었는데 그중 하나만 남겨두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역상은 평소 자주 찾는 기생에게 찾아가 화도의 그림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화도의 그림을 받은 기생은 어머, 참으로 예쁘네요. 그래. 아마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는 분의 그림이니 소중히 간직하거라. 무역상에게서 그림을 받은 기생은 그림을 한쪽 벽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무역상은 그림 하나를 기생집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청나라로 떠났습니다.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생집에는 많은 이들이 다녀갔는데 어느 날 하루는 조정 대신들의 모임이 있어 기생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정승이 문득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림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오? 아, 저 그림 말씀이시옵니까? 저 그림은 청나라 무역을 하시는 분께서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아, 그러시오? 저 그림은 필시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 분명하오. 헌데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 거참 무척 궁금하구려. 네, 저 그림을 살 테니 나한테 팔지 않겠소? 송구하오나, 저 그림은 파는 그림이 아니옵니다. 허허,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어디 있어. 내 값을 후하게 치를 테니 나한테 파시구려. 네, 3만 냥을 내리다. 어떠시오? 아니, 저 그림이 그렇게나 값이 많이 나가는 그림이옵니까?
그렇소. 저 그림은 웬만한 사람들이 봐서는 모르는 그림이요. 보통 그림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기 마련이요. 하지만 저 그림을 그린 화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에 담았다오. 그러니 저 그림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정승은 끈질기게 팔 것을 종용하여 결국 그림을 3만 냥을 내고 가져가게 되었답니다. 화도의 그림을 가져간 정승은 대청 중앙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한없이 그림을 감상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정승의 부인과 딸도 화도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귀한 그림을 구하셨소? 어머 아버님, 우리 집에 많은 그림이 있지만 이처럼 신비스러운 그림은 처음입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들 보이시오. 그렇고 말고요. 내 평생 이렇게 깊이가 있는 그림은 처음입니다. 다들 보는 눈이 있구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부인이 정승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영감. 이제 나이도 있으니 더 늙기 전에 내 그림을 남겼으면 하는데 저 그림을 그린 화가를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겠소. 마침 나도 그 생각을 하던 중이요. 그리하여 정승은 기생에게 찾아가 그림을 선물한 무역상이 오거든 꼭 찾아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무역상이 돌아왔고 기생에게서 정승이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무역상은 정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무역상은 정승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역상은 화도를 찾아가기 위해 청나라에서 사온 많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몇 개의 우마차의 선물을 가득 실은 무역상은 한 걸음에 화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화도의 그림은 청나라에서 비싼 값에 판 이야기며 정승이 화도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역상에게서 많은 선물을 받은 화도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동안 그린 그림을 무역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무역상은 이전에 가져간 그림을 비싼 값에 팔아 이문을 많이 남겼고 이번에도 여러 점의 그림을 가져가는 값으로 10만 냥을 주었습니다. 뜻밖의 큰돈이 생기자 화도는 무척 기뻤습니다. 무역상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떠나자 화도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크게 잔치를 벌였고 헐벗고 굶주릴 때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10만 냥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도의 그림이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을의 경사가 났다고 무척 좋아들 했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을 한 화도는 보찜을 메고 한양의 정승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당신이 말로만 듣던 그 화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헌데 어찌 저를 보자 하셨는지요? 우연히 기생집에 들렀다 당신의 그림을 보았소. 그림을 보고 예사롭지 않아. 내가 그 그림을 사왔는데 부인과 딸이 화도에게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하여 내 이렇게 화도를 찾게 되었소. 아, 그리하여 저를 찾은 것이군요. 그렇게 화도는 정승과 부인과 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답니다. 정승의 사랑채에 머물며 먼저 부인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붓을 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승과 부인은 화도가 붓은 잡지 않고 밥 먹고 자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화도는 붓을 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승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화도. 어찌하여 한 달이 넘도록 붓을 잡지 않는 것이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듯하니 기다려보시지요. 그 후 또 한 달이 넘었는데도 화도는 붓을 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정승과 부인도 붓을 잡지 않는 화도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화도. 아직도 때가 멀은 것이오? 내 초상화를 그린다고 하여 매일같이 목욕하고 화장하고 옷단장을 했건만 2달이 넘도록 붓도 들지 않는 연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화도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하루도 안 돼 부인의 초상화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부인의 그림을 본 정승과 부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대단하구려. 지금 조선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화도 당신밖에 없소이다. 그런데 어찌 2달이 넘도록 붓을 잡지 않은 것이오? 그것이 궁금하구려. 그것이 궁금하시었군요.
사람의 얼굴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얼굴이 다 다른데 어찌 하나만 보고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마음은 하루아침에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요. 듣고 보니 그렇구려. 그래서 화도의 그림이 깊이가 다르고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구려. 난 그것도 모르고 짜증을 내었으니 나도 아직 멀은 게로 구려. 미안하오이다. 저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깊은 뜻을 몰랐으니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인의 그림을 마친 화도는 이번에는 정승 딸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승의 딸을 며칠 동안 관찰하던 화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화도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자 정승은 사람들을 풀어 화도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자 관아에 훈련된 개들에게 화도의 옷 냄새를 맡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개들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산속에서 개들이 화도를 찾았는데 의식이 없고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승은 의원을 불러 화도를 치료하였고 며칠이 지나자 화도가 조금씩 기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화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어찌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밖으로 나간 것이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몸이 회복된 화도는 다시 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부인의 그림과 달리 딸의 그림은 붓을 잡고 한 달이 넘도록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자 정승과 그의 가족들이 딸의 그림을 감상했는데 그림이 무척 아름다웠지만 오묘하고 알쏭달쏭한 게 정승도 화도의 그림을 정확히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승 부인과 딸의 초상화 그림을 마친 화도는 정승이 지불한 푸짐한 은자를 들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내려온 화도는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자 한양에서는 정승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조정의 대신들과 국모인 중전마마까지 참석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우연히 벽에 걸려 있는 화도의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요? 예, 중전마마. 저 그림은 화도라는 젊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그런가요? 그림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마마께서도 그리 보시옵니까? 그래요. 이 그림은 그동안 봐온 그림과 다른 그림입니다. 그렇사옵니까? 이 그림 말고도 화도가 그린 그림이 더 있사옵니다. 그런가요?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정승은 중전마마께 화도가 그린 부인과 딸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전마마는 딸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각이나 그림을 보던 중전은 정승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도는 필시 옥황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보낸 사람이 틀림없어.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못 보고 있는 것 같사온데 어느 점이 그렇습니까요? 이 그림을 그린 화도는 정승의 딸을 사모하는구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를 썼지만 결국 그렇진 못했습니다. 붓끝에 사랑에 대한 설렘과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는 절제가 충돌하여 알쏭달쏭하고 오묘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겉모습은 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딸의 마음씨가 어떠한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하게 된 감정을 감추려는 흔적도 그려져 있지요. 그러니 어찌 사람의 솜씨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전의 말을 들은 정승은 그제서야 화도가 딸의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사라진 연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화도라는 청년을 나에게도 보내주시지요. 화도에게 내 그림을 맡길 수 있는 것도 하늘이 주신 복인 것 같습니다. 네, 중전마마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승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정승의 누이인 중전도 궁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정승은 사람을 보내 화도를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헌데 화도는 이미 반쪽이 되어 있었고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치료를 해봐도 차도가 없자 정승은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화도를 데려가겠다고 중전마마와 약조했는데 화도가 저러고 있으니 정승은 안절부절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중전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화도가 자신의 딸을 사모한다는 말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정승은 얼른 딸을 불러 화도를 간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정승의 딸이 정성을 다해 화도를 간병하고 며칠이 지나자 화도는 점점 기력이 회복되면서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정승은 중전이 한 말이 또 생각났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모한다는 말이 생각났던 것이었습니다. 정승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중전마마가 내 집에 오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딸의 그림을 보지 않았다면 이미 화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정승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화도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화도, 중전마마께서 자네가 초상화를 그려주기를 원하시니 중전마마의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내 딸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지 않겠나?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도의 건강이 회복되자 궁에 입궐하여 중전마마의 그림을 그리고 중전의 요구에 대비마마와 주상전하의 그림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화도의 그림을 본 왕족들과 조정 대신들까지도 감탄하며 자신의 그림도 그려달라고 주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도의 그림에 크게 흡족한 임금은 조선 최고의 화가라 칭하고 화도에게 한양의 대궐 같은 집을 하사하고 많은 전답도 하사했습니다. 화도는 밀려드는 주문을 뒤로하고 정승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승 딸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승의 딸도 화도에게 매료되어 화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정승이 어느 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화도, 오늘은 내가 중히 할 말이 있다네. 알다시피 내 딸이 이제 혼기가 찼으니 시집을 보내려 한다네. 내 오늘 자네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런 중차대한 일에 어찌 보잘것없는 소인의 생각을 물으시는지요? 나리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격일랑 치우세나. 내겐 참으로 중한 것이니 어서 생각을 말해보게. 그렇담 염치 불구하고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따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하하, 그러한가. 그래, 그럼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아버님, 저도 화도님을 사모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화도님과 혼인을 허락해 주셔요. 하하, 알았다. 내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구나. 그렇게 정승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화도는 임금이 하사한 대궐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따님의 마음씨에 반해 사모하게 된 화도는 신분 차이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가슴으로만 끙끙 앓다가 죽기 직전에 발견되어 구사일생하여 결국 혼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은 꿈만 같은 신혼을 임금이 하사한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을까요? 화도의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명작을 그렸어도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지나던 청나라 무역상을 통해 화도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이후 저 멀리 청나라에서도 화도의 그림이 명작으로 소문나 화도의 그림을 사려는 청나라 상인들이 앞다투어 들어왔고 조정 대신들과 돈 많은 부호들도 화도의 그림을 얻기 위해 화도의 집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젊은 나무꾼 삼돌이가 살았습니다. 삼돌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병든 홀어머님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삼돌이는 성실하고 착했으며 언제나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삼돌이는 병든 홀어머님을 돌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 건강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독대에 물 한 사발 떠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신령님, 저의 어머님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만 되면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삼돌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데 지쳐서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 나이든 낯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삼돌이를 보자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몸이 아파 나무를 팔러 갈 수가 없구나. 내가 내 나무를 장에 가서 팔아다 줄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나무를 팔아올 때까지 잠시만 쉬고 계셔요. 삼돌이는 자신의 일을 미뤄두고 낯선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아들여 할아버지 나무를 메고 장에 가서 팔아주었습니다. 얘야, 너는 참 착하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할아버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셔요.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다음에도 힘드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삼돌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마을 아이들이 두꺼비를 구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두꺼비야, 얼른 저리 꺼져. 두꺼비는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에 다리가 부러져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삼돌이가 얼른 나서서 이를 말렸습니다. 얘들아, 두꺼비가 불쌍하지도 않니?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하면서 삼돌이는 두꺼비를 안고 집에 와서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두꺼비는 고통스러워하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고 있었는데 마을 아이들이 왜 제게 돌을 던지고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이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다음부턴 조심하렴. 삼돌이는 정성을 다해 두꺼비를 치료해 주었고 두꺼비는 그런 삼돌이에게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두꺼비의 다리는 완치되었고 두꺼비는 삼돌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돌아, 내가 날 구해준 은혜를 갚고 싶어. 그러니 내일 나와 같이 산에 가자. 난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아니야, 나랑 꼭 같이 가야 해. 꼭 그렇다면 알았어. 다음 날 일찍 두꺼비는 삼돌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삼돌아,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하고 두꺼비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전에 나무를 팔아주었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삼돌이 왔구나. 얘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할아버지께서 이 깊은 산속은 어쩐 일이세요? 난 이 산의 산신령이니라. 내가 매일같이 어머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의 착한 심성을 시험해 보았느니라. 내가 지친 노인으로 내 앞에 나타나 나무를 팔아달라 부탁을 했었는데 너는 처음 본 사람의 어려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더구나. 그리하여 내가 두꺼비를 시켜 널 데리고 온 것이란다. 아, 그랬었군요. 내가 너의 효심과 착한 심성을 알았으니 너에게 보물을 줄 터이다. 그러니 이 보물을 가지고 가서 어머님 병을 고치거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그렇게 삼돌이와 두꺼비는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꺼봐. 내 덕분에 어머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아니야, 삼돌아. 내가 감사합니다. 착해서 산신령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리하여 삼돌이는 어머님을 의원 집에 모시고 가서 어머님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건강도 좋아지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도 도우며 항상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삼돌이의 이야기가 멀리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웃 마을에 사는 서대풍이라는 대감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서대감은 원래 욕심이 많아서 마을에서도 고약하기로 소문난 못된 양반이었답니다. 서대감은 삼돌이와 두꺼비의 이야기를 듣고 삼돌이의 두꺼비를 빼앗을 목적으로 삼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삼돌이 있느냐? 니신지요? 난 옆마을 사는 서대감인데 너의 선행을 듣고 기특해서 찾아왔단다. 아, 그러셔요. 어서 이리 들어오셔요.
내가 두꺼비를 도와 부자가 되어 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들었다. 요즘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의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다 보니 곳간이 모두 비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가 참으로 힘들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너의 착한 마음으로 너의 두꺼비를 나에게 며칠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서대감님 말씀을 들어보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두꺼비를 빌려드리지요. 서대감의 이야기를 들은 삼돌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서대감의 말에 속아 두꺼비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신이 난 서대감은 두꺼비를 받아서 들고 집으로 와서 지극정성을 다해 두꺼비를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서대감은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두꺼봐, 내 덕분에 삼돌이가 부자가 되어 어머니 병도 고쳤더구나. 나에게도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으련? 그러자 두꺼비는 서대감을 데리고 산신령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 너는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아예 산신령님, 요즘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의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다 보니 곳간이 모두 비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요.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삼돌이에게 주신 것처럼 제게도 보물을 주실 수 없는지요?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은 서대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너에게 보물 상자를 줄 터이니 가지고 가거라. 하면서 보물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산신령님. 그렇게 보물상자를 가지고 온 서대감은 더 큰 부자가 되어 종도 더 많이 거느리고 논과 밭을 잔뜩 사들여 더욱더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지자 서대감은 투전판과 기생집을 다니며 돈을 물쓰듯 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대감의 곳간은 다시 비게 되었고 보물도 모두 팔아 남은 게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서대감은 삼돌이를 찾아가 두꺼비를 다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대감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삼돌이는 두꺼비를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두꺼비를 가지고 돌아온 서대감은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두꺼봐, 보물이 벌써 다 떨어졌으니 다시 한번 신령님께 날 데려다 주거라. 그러자 두꺼비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푹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서대감은 두꺼비에게 윽박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겁을 먹고 쏜살같이 멀리 달아났습니다. 두꺼비가 사라지자 서대감은 두꺼비가 처음 안내했던 길을 따라 산신령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을 한참 가다 보니 길도 잃은 데다 해가 져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대감은 지팡이로 더듬더듬 짚어가며 산신령을 만났던 커다란 나무 밑까지 겨우 도착했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 누가 이 깊은 밤에 찾아와서 나를 부르느냐? 앞전에 두꺼비와 같이 왔을 때 신령님께서 보물을 주었던 서대풍입니다요. 그런데 오늘은 두꺼비도 없이 어찌 왔느냐? 두꺼비는 같이 오다가 다리를 다쳐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요. 그래, 날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더냐? 제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글쎄, 신령님께서 주신 보물을 모두 도둑 맞아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요. 그러니 저에게 보물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서대감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서대감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러느냐? 알았다. 이번에는 더 큰 보물 상자를 주겠노라.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정말 고맙습니다요. 그렇게 서대감은 보물상자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누가 훔쳐갈세라 안방에 모셔놓고 이불을 잔뜩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피곤에 지친 나머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밖에서 시끌시끌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보물상자는 열려있고 상자는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서대감은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하면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 보니 온 집안의 커다란 구렁이들이 바글바글하였습니다. 종들은 이에 깜짝 놀라 모두 도망갔고
홀로 남은 서대감은 구렁이들을 쫓아보려 애를 쓰다 지쳐 쓰러졌는데 구렁이들이 쓰러진 서대감을 둘둘 말아 결국 서대감은 질식해 죽게 되었답니다. 사실 산신령은 서대감의 못된 심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어 보물을 주었었는데 이를 알 턱이 없는 서대감은 보물을 모두 흥청망청 써버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홀로 찾아온 서대감에게 이번에는 보물 대신 재앙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서대감과 달리 삼돌이는 어머님의 병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산신령님은 두 번째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두꺼비는 본시 정승 집안의 어여쁜 처자였는데 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처지에 당하자 신령님이 불쌍한 처자를 두꺼비로 변장시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답니다. 그렇게 변장한 두꺼비를 신령님이 보살피며 훌륭한 신랑감을 찾던 중 효심이 깊은 삼돌이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령님은 삼돌이를 여러 번 시험해 보게 되었는데 그 시험을 통해 삼돌이의 착한 심성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신령님은 두꺼비를 다시 처녀로 돌려놓고 삼돌이를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본시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으나 신분의 차이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 두 사람은 신부의 부모가 죽어야 만나는 운명이었느니라. 그리하여 이제 천생연분인 두 사람이 만났으니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백년해로 하리라. 삼돌이와 두꺼비 처녀는 각자의 운명이 기구했지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효심을 잃지 않았던 삼돌이였기에 크게 감동한 신령님이 큰 재물과 예쁜 색시를 선사한 것이 아닐까요? 조선시대 중엽 충청도 땅 어느 마을에 이삼평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삼평은 머리가 좋고 기운이 넘쳤지만 아쉽게도 부모님께 걱정을 많이 끼치는 아이였습니다. 삼평아, 아니, 이 애가 도대체 또 어딜 간 거야? 메뚜기는 역시 가랑이 풀어 구워야 제맛이야. 너 하던 일은 죄다 팽개치고 또 산에 올라갔었느냐? 하지만 아버지, 도자기 빚는 것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답답해. 도공 집안 장손이 도자기 빚기를 싫어하다니. 아이고.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망을 다니는 삼평 탓에 아버지 이도공은 이마에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구만. 저놈이 도자기 빚는 것을 저리도 싫어하니 다른 일을 가르쳐야겠어. 하는 수 없이 이도공은 삼평에게 도자기를 빚게 하는 대신 다 만들어진 도자기를 주인에게 전하는 지게꾼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하하, 전 이쪽이 낫군요.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는 게 저한테는 이 일이 딱입니다. 이놈, 헛소리 말고 잘 다녀오거라. 행여 도자기를 받으실 권대감댁에 혹 신뢰되는 일을 했다간 호되게 경을 칠게다. 네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버지, 그럼 댕겨오겠습니다. 삼평은 도자기를 짊어지고 권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권대감은 충청도 땅에서 알아주는 세도가였는데 그 집이 100칸에 달했습니다. 삼평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우와, 으리으리하구나. 가만히 있자. 광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광이 도대체 어디매냐. 권대감네 집은 너무 커서 도무지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삼평이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넌 누구냐? 으악, 깜짝이야. 너야말로 누구냐? 삼평은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도자기를 떨어뜨릴 뻔한 삼평은 도끼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곱디 고운 계집종이 삼평을 쳐다보며 생글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쁜 소녀의 얼굴을 보니 화가 났던 기분이 눈 녹듯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처자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서 되겠는가? 나는 도자기를 빚는 이도공의 아들, 삼평이라고 하네. 푸아하, 억지로 점잖은 말을 하네. 우습지만 또 그게 귀엽구나. 아니, 아녀자가 사내한테 귀엽다니. 미안. 근데 귀여운 걸 어떡하니? 넌 이름이 뭐야? 난 이 집의 계집종인 불레라고 해. 난 이삼평이라고 해. 삼평은 그렇게 불레라는 계집종과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또래인 둘은 금방 친해져서 살갑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불례는 특히 삼평이 짊어지고 온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거 참 곱다. 이 도자기는 뭐야? 이건 편병이라고 하는 거다. 몸뚱이가 납작하지? 규방에 두고 꽃 따위를 꽂는 도자기야. 우와, 여기에 꽃을 꽂으면 무척 예쁘겠다. 해, 내가 더 고운 걸. 네가 뭘 좀 아는구나. 그 이후에도 삼평은 권대감댁에 도자기를 가져올 때마다 불례랑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도자기를 전하고 남는 짧은 시간, 삼평에게는 참으로 꿈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덧 삼평이 15이 되었을 때 이도공은 특별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삼평아, 이 도자기들은 특별히 조심스레 가져가야 한다. 권대감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으니까 말이다. 아니 이건 혼수 도자기잖아요. 우와, 울아버지 이거 빚느라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내가 이놈들을 만드느라 허리가 다 상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조심 또 조심하거라. 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삼평은 혼수 도자기를 짊어지고 사뿐사뿐 권대감댁에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신당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불례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지요. 그런데 불례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불례야, 오늘따라 왜 이리 수심이 가득하니? 어디 아파? 그게 삼평아. 아씨, 여기 계셨군요. 혼례를 앞둔 각시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계시면 어떠해요? 아니, 아씨라고? 삼평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례는 사실 계집종이 아니라 양반집 여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권세 높은 권대감의 고명딸이었던지라 삼평 같은 장인의 아이는 감히 말도 걸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삼평아. 난 사실 계집종이 아니었어. 내 이름은 권불례야. 불례는 사과했지만 삼평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몰래 사랑했던 불례와 자신의 신분 차이, 이 엄청난 벽의 충격에 빠진 삼평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도자기는 저희가 알아서 정리해두겠습니다요. 하인들의 말이 들렸을 때 쨍그랑 갑자기 불례가 도자기를 발로 차 깨뜨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귀한 도자기를 어째? 아가씨, 어쩌자고 이러셨습니까? 대감께서 아시면 화를 내실 겁니다. 삼평아, 정신 차려. 내 말 들어. 하인들의 아우성에도 불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삼평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삼평이 흐릿한 눈으로 불례를 쳐다보자. 날 위해 도자기를 새로 만들어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도자기네 손으로 만드는 거야. 꼭이다 꼭, 알겠지? 아무 말도 못하던 삼평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석 달만 주면 멋지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씨. 그렇게 삼평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밤낮으로 도자기 물레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철들었나? 이제야 도자기에 손을 대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도공은 기뻤지만 삼평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삼평은 귀신 같은 표정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도자기를 빚고 철필로 그림을 새기고 유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 구워 도자기를 만들었지요. 애초에 재능이 뛰어났던 삼평은 불과 석 달 만에 아버지 이도공조차 능가할 도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들이지만 정말로 대견하구나. 이런 걸작을 만들다니. 이런 멋진 혼수 도자기라면 권대감께서도 기뻐하실 게다. 내막을 모르는 아버지는 기뻐할 따름이었습니다. 삼평은 말없이 도자기를 짊어지고 권대감 댁에 향했습니다. 불례야,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삼평은 불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 그리고 마음 대신 도자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권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구다. 왜구놈들이 쳐들어왔다. 으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조선 팔도가 불바다가 되면서 충청도도 그 불길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몰려든 왜구의 권대감 댁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쳐들어온 외적들은 권대감 댁을 말 그대로 쑥밭으로 만든 뒤였습니다. 불례의 모습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불례야, 삼평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더 이상 불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 놈이냐? 잡아라. 외구들은 손쉽게 삼평을 붙잡았습니다. 외구에게 붙들린 삼평은 충청도를 점령한 무시무시한 외장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호, 이놈은 또 뭐냐? 네, 요 앞 큰 집에서 울고 있길래 잡아왔습니다. 외장은 키가 8척의 삼평의 키만한 검을 휘두르는 장사였습니다. 얼굴 또한 어찌나 무섭게 생겼는지 노려보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삼평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 조선 땅의 사대부라는 작자들조차 내 앞에서는 오금을 펴지 못했는데 내 놈 기계가 제법이로구나. 삼평의 의연한 태도에 외장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외장의 부하들이 삼평의 보찜을 가져왔습니다. 장군님, 이 녀석의 보찜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보찜 속에서 나온 것은 천하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자기였습니다. 바로 삼평이 불리아 씨를 위해 만든 것이었지요. 천하의 외장도 그 아름다움에는 깜짝 놀라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다니. 조선에서 찾은 물건 중에서도 제일이구나. 이놈, 이 도자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했느냐? 내가 빚었소. 뭐시? 이 명품을 내 놈이 만들었다고? 외장은 기쁨에 춤을 출 지경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을 침공한 악적 풍신수길은 도자기에 미친 자였으니까요. 풍신수길이 어찌나 도자기를 사랑하는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보다도 아름다운 도자기를 바친 자를 더 높게 쳐준다는 말까지 돌 지경이었습니다. 조선의 소년이여, 내 놈은 이런 도자기를 더 많이 빚거라. 그럼 너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삼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례를 빼앗아간 너희의 말을 내가 들을 줄 알았더냐? 차라리 날 죽이거라. 뭐라고? 내 놈이 뜨거운 맛을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외장의 호령에 병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삼평을 때리고 차고 던져서 아주 매타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삼평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 더 때렸다간 이 도공놈이 아주 죽겠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외장의 말에 병사들은 흠씬 두드려 맞은 삼평을 끌고 가 포로들을 가두는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에는 이미 붙잡힌 백성들로 한가득이었지요. 너무 많이 맞아서 크게 다친 삼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례야, 미안해. 너에게 꼭 도자기를 주고 싶었는데. 비몽사몽의 삼평의 머리맡에 불례가 나타났습니다. 불례는 슬픈 얼굴로 삼평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삼평아, 죽으면 안 돼. 너는 꼭 사는 거야. 불례야, 불례야. 환상일까요? 아니면 유령이었을까요? 불례의 손길이 삼평의 이마를 덮자 옥신거리던 온몸의 아픔이 절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삼평은 고통을 뒤로하고 조용히 잠에 빠졌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사흘 뒤에야 삼평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아니 불례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불례가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몰매를 맞고 다친 삼평을 간호한 사람이 불례였던 것이었습니다. 삼평과 불례는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응, 집이 불타고 도망치는데 그만 외구들한테 잡혀버렸지 뭐야. 살아있었구나.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삼평과 불례는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불례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삼평은 외구의 포로라는 사실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삼평, 나와라. 외구들이 다시 삼평을 외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평에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의 도공아, 날 위해 도자기를 빚겠느냐? 빚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빚겠소. 아니 정말이냐? 그아, 잘 생각했다. 내 큰 상을 내리리라. 아니 상은 필요 없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소이다. 삼평은 외장에게 도자기를 빚는 대신 불례를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삼평의 솜씨가 무척 탐이 났던 외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하? 좋다. 좋고 말고. 네, 얼마든지 허락해주마. 대신 외장은 삼평이 함께 외국으로 가서 도자기를 빚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삼평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고향 땅과 부모 친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겠지만 그것으로 분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삼평은 외장과 단단히 약조하고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잘 있거라, 조선 땅아, 잘 있거라, 충청도야. 내 다시는 고향을 볼 수 없겠지. 울적해진 삼평은 멀어지는 조선 땅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삼평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꿈에도 그리는 불례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놀란 삼평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례였습니다. 삼평은 너무나도 반가웠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외장이 날 속였구나. 분명 불례를 풀어준다고 약조했었는데. 아니야, 삼평아. 그게 아니야. 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평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례는 자기 스스로 삼평을 따라가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삼평 널 볼 수 없잖아. 게다가 너가 나한테 혼수 선물 주겠다는 약속 있지 않았는걸. 불례는 양반댁 교수로 조선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삼평과 맺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삼평은 그런 불례의 마음이 기쁘고 또 미안해서 그녀를 얼싸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례야, 너만 있다면 난 어디를 가던 겁나지 않다. 그렇게 둘은 일본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어디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삼평은 일본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모아 도자기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후에도 크게 번성해서 일본 제1의 도자기 굽는 마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삼평과 삼평의 후예들이 빚은 도자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 충청도 어느 마을에 갑돌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갑돌이는 체격이 좋고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난 데다 심성까지 고왔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갑돌이를 좋아했으며 갑돌이를 사위 삼으려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갑돌이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최대감집 여종 청이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청이는 비록 여종의 신분이었지만 갑돌이에게는 천사처럼 보였죠. 갑돌이는 낮에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만 되면 청이가 머무는 집으로 가 청이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이가 일을 마치고 길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청이야, 어디 가는 거야? 응, 마님의 심부름으로 장에 가는 중이야. 그래, 그럼 날도 어두워졌으니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답니다. 사실 청이도 갑돌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갑돌이에 대해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훤칠한 키에 성실한 모습이 왠지 듬직해 보였었죠. 청이도 갑돌이가 장터에 같이 갔다 와주겠다는 말에 내심 기뻤답니다. 마님의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보름달이 둥글게 밝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환한 달빛에 비친 청이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예뻐 보였죠. 갑돌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청이에게 들킬까 속으로 걱정했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오솔길을 걷던 중 청이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갑돌이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청이를 잽싸게 부둥켜 안았습니다. 갑돌이의 순발력으로 청이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은 막았지만 품에 안겨있는 청이 때문에 갑돌이의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심장이 빨라지고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자 갑돌이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청이를 더욱더 꼭 안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청이는 갑돌이가 자신을 꼭 켜안는 게 그리 싫지만은 않았죠. 자신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갑돌이이기에 갑돌이 품 안에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갑돌이의 품 안에서 사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숨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청이도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꼭 껴안은 청이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자 갑돌이는 갑자기 용기가 생기면서 청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내의 품에 처음 안겨 입을 맞추게 된 청이도 점점 흥분이 되면서 두 사람은 급기야 오솔길 옆 숲속으로 들어가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둘 다 처음 겪어본 사랑은
너무도 황홀하고 신비로웠죠. 그렇게 첫 경험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한참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최대감 집에서 마님이 갑돌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갑돌아, 먹새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하게 되었구나. 내가 품삯을 넉넉히 줄 테니 뒷마당에 있는 장작을 모두 패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요. 최대감집 마님은 몇 해 전 최대감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논농사 밭농사를 머슴 먹새를 데리고 직접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먹새가 며칠 전부터 끙끙 앓더니 급기야 병석에 눕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머슴을 새로 들일 수 없다 보니 마을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갑돌이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갑돌이도 최대감 집에서 일하는 청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생각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였던 것이었죠. 갑돌이는 뒷마당으로 가 열심히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지만 열심히 장작을 패다 보니 온몸에 땀이 흘러 옷이 모두 젖었는데 젖은 옷 때문에 장작을 패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갑동이는 웃옷을 홀랑 벗고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죠. 한참을 장작을 패고 있자 마님이 얼마나 팼는지 보려고 뒷마당으로 향했는데 글쎄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사내의 알몸을 보게 된 것이었죠.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지만 사내가 웃옷을 홀딱 벗고 장작을 패고 있는데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먼발치에 숨어서 고개만 내밀어 보고 있었는데 우락부락한 체격에 또 울퉁불퉁한 근육들에 또 그 위로 줄줄 흐르는 땀줄기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님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면서 설레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느낌은 여인으로 태어나 처음 느껴보게 된 것이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내들에게 흥분되고 설레었던 적이 없었는데 갑돌이의 장작을 패는 모습에 흥분되고 가슴 설레임을 처음 느꼈던 것이었죠. 그러한 묘한 감정을 처음 느껴본 마님은 밤마다 갑돌이 생각에 흥분이 되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돌이를 흠모하게 된 마님은 먼발치서 갑돌이만 봐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갑돌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낮이면 갑돌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고 늦게 배운 도둑이 날쌘 줄 모른다고 중년 여인의 첫사랑이 사춘기 어린 소녀의 사랑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죠. 그리하여 마님은 없는 일도 만들어 매일같이 갑돌이를 불러 일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돌이와 청이가 얼굴만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며 실실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것들은 뭐지? 서로 좋아하는 것인가? 마님은 갑돌이와 청이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한 마님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마님은 청이를 불러 장터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청이가 나가자 얼마 안 있어 갑돌이도 일하다 말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님은 불이 나게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갑돌이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갑돌이와 청이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 저것들이 언제부터 만났던 것이야?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마님은 장에까지 따라갔다 오는데 오솔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두 연놈이 숲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마님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따라 들어갔는데 잠시 후 신음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신음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갑돌이와 청이가 그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한 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분에 차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마님은 집으로 돌아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어디 이것들을 내 가만두나 보자. 화가 잔뜩 난 마님은 청이가 있는 한 갑돌이를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갑돌이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마님은 우선 청이부터 어떻게든 처리해야 갑돌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하여 마님은 청이를 어떻게 하면 갑돌이와 떨어뜨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옆마을에 사는 오라버니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집에 일 잘하는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오라버니 머슴 삼식이와 혼인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라버니 생각은 어떻소? 그야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리하자꾸나. 그렇게 오라버니 최진사와 머슴과 여종의 혼사를 정한 마님은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청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넉 달 금음날 최진사 댁 삼식이와 혼인 날짜가 잡혔으니 서둘러 채비를 하거라. 아니 마님, 혼인이라뇨? 저는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요. 말이 많구나. 하라면 하면 될 것을 뭔 말이 이리 많느냐? 청이가 혼인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갑돌이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니, 청이가 혼인을 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소식을 듣자마자 갑돌이는 청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청이를 불러낸 갑돌이는 청이에게 물었습니다. 청아, 혼인을 한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나도 모르겠어. 마님이 불러서 가보니 최진사 댁 삼식이하고 혼인 날짜가 잡혔다는 거야. 뭐라고?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청이도 갑돌이도 갑자기 혼인을 한다는 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주인 양반들이 정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시리에 빠져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갑돌이와 청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달 금음이 되어 청이는 옆마을 최진사댁 삼식이에게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간 첫날 밤 청이는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니 신부, 왜 이렇게 우는 것이오? 삼식이가 물어봐도 청이는 계속 울고만 있었죠. 삼식이는 자신 때문에 청이가 운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았답니다. 본시 삼식이는 좀 모자라고 겁도 많은 편이지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삼식이는 청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계속 울기만 하는 청이를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삼식이는 청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안절부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청이는 사랑하는 갑돌이를 두고 시집을 왔으니 갑돌이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삼식이와 혼인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갑돌이와 도망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겪게 될 고초를 생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갑돌이는 사랑했으니 갑돌이에겐 몸을 허락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삼식이에게는 아무리 부부가 되었더라도 몸을 허락하는 게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이는 사랑하는 갑돌이와 사랑하지 않는 삼식이 사이에서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밤을 꼬박 지새웠답니다. 청이가 시집을 가자 갑돌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예 드러누워 버렸답니다. 일할 기분도 아니었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청이를 잃게 되어 살고 싶지가 않았죠.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이대로 죽기를 작정하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사람을 시켜 갑돌이를 불러봐도 아프다며 갑돌이가 나타나지를 않자 걱정이 된 마님은 의원을 갑돌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갑돌이 집에 도착한 의원은 갑돌이의 진맥을 짚어보고 별다른 이상이 없자 갑돌이에게 물었습니다. 맥박은 이상이 없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이냐? 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의원은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님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했죠. 마님은 갑돌이가 아픈 것은 청이가 시집을 가자 갑돌이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라는 것을 알고 갑돌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온 마님을 갑돌이는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 없어 쌀쌀 맞게 대했는데 갑자기 마님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너무도 서럽게 울고 있자 본시 심성이 착한 갑돌이다 보니 울고 있는 마님을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아니 마님, 무슨 일이시기에 그렇게 우시는지요? 내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렇단다. 아니, 마님의 처지가 어쩌기에 한탄을 하시는지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혼인하고 얼마 되지 않아 대감이 지병으로 죽지를 않았느냐. 나는 아직 한참 젊은데 청산과부로 산다는 게 저주가 아니겠느냐? 그래도 마님은 많은 재산과 재물이 있으니 남부럽지 않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느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마님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대성통곡을 해대자 그런 마님이 안타깝던 갑돌이는 마님이 불쌍하다고 여겨 마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님은 갑돌이 품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품에 안긴 마님의 여린 여인의 몸매가 느껴지는 것이었죠. 떨리는 여인의 가녀린 몸이 한창 젊은 갑돌이의 피를 달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심장이 빨라지는데 갑돌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갑돌이의 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낀 마님은 갑돌이를 더욱더 꼭 안았습니다. 마님이 갑돌이를 꼭 껴안자 갑돌이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리며 뛰었죠. 이성을 잃은 갑돌이는 순놈의 본능이 깨어나 마님을 눕히고 입을 맞추며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겁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하였는데 마님은 이것이 진짜 사내이구나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사내의 진한 맛을 보게 되었죠.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황홀하고 짜릿한 느낌은 대감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마님은 더욱더 갑돌이에게 빠져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일이 없어도 갑돌이를 불러 온종일 집안에만 있게 하였죠. 그리고 밤이 되면 갑돌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뜨겁고 뜨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제서야 여인의 진짜 삶을 살게 된 마님은 너무 황홀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갑돌이는 마님과 달리 마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가슴에 꽉 차 있는 청이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돌이는 청이가 너무 그리워 옆마을 최진사댁으로 찾아가 담장 너머로 청이를 보기 위해 집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최진사댁 머슴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에 저 바보 삼식이란 놈이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리도 예쁜 색시를 얻었는지 부럽기만 하구만. 아, 자네 몰랐는가? 무슨 말인가? 나도 들은 것인데 최대감집 마님이 갑돌이라는 머슴을 흠모했는데 갑돌이와 청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보니 일부러 청이를 저 바보 삼식이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하더구만. 그 말을 들은 갑돌이는 갑자기 화가 났죠. 결국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청이를 바보 삼식이에게 시집을 보내다니 갑돌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한 청이가 자신 때문에 바보 삼식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청이에게는 너무도 미안했고 또한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갑돌이는 마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죠. 갑돌이는 마님이 불러도 가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몇 날 며칠을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안달이 난 마님이 갑돌이를 찾아왔습니다. 갑돌아, 뭔 일이 있는 것이냐? 어째 사람을 보내도 통 오지를 않는 것이야? 마님,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마님과 계속 정분을 나누다가 마님이 저를 버리면 저는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서 장가도 못 갈 것이고 호라비로 살다가 죽을 팔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찌 내가 너를 버린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지요. 행여 마님에게 어떤 사정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하루아침에 찬밥이 될 수도 있습죠. 내 말을 들어보니 너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 그럴 일은 없으니 염려하지는 말거라. 마님이 아무리 그리 말씀하셔도 어떻게든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마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보증이라니 어떤 보증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마님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요. 갑돌이의 뜬금없는 보증이라니 마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갑돌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가 있을 것인지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 사내다운 사내의 맛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갑돌이를 마님은 어떻게든 붙들고 싶었죠. 갑돌이에게 버리지 않을 것이란 보증을 곰곰이 생각하던 마님은 그래, 확실한 방법은 혼례를 올리는 것이야. 비록 갑돌이가 평민이지만 재산을 모두 팔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면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은 없는 것이지. 그렇게 정리된 마님은 다시 갑돌이를 찾아갔습니다. 갑돌아, 내가 말한 보증은 이리 하면 확실한 보증이 되겠느냐? 내가 모든 재산을 팔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너와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된다면 어떻겠느냐? 아니 마님, 정말 진심이십니까? 그럼 진심이지. 내가 내게 농을 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확실한 보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그리 알고 재산부터 정리하마. 그렇게 마님은 갑돌이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어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떳떳하게 나눌 것을 생각하니 무척 기쁘고 가슴이 설레었죠. 그리하여 모든 재산을 팔은 마님은 갑돌이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마님은 갑돌이와 혼이 날 것을 생각하니 흥분되고 무척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에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죠. 마님은 너무도 황홀한 나머지 행복하다 못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답니다. 이보시 부인,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봤으니 이제 나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보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겪어보고 싶은데 부인의 생각은 어떻소?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나야 당신만 있으면 되니 큰 재물은 굳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 이제 당신도 큰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시구려. 그리하여 마님은 재산을 정리한 엄청난 재물을 갑동이에게 모두 주게 되었죠. 마님에게서 모든 재물을 받게 된 갑동이는 아무도 모르는 먼 마을에다가 작고 예쁜 기와집을 하나 사놓았답니다. 그리고는 장에 나가 점잖은 부인을 하나 사서 최진사 댁으로 보내
거액을 주고 청이를 사올 것을 겠죠. 갑돌이의 사정을 들은 점잖은 부인은 큰돈이 생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하여 부인은 가마꾼들을 이끌고 최진사 댁으로 가서 최진사와 흥정을 하고 거액을 치른 뒤 청이의 노비 문서와 파혼 도장을 받아 청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청이와 갑돌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기만 했죠. 청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모든 게 잘 되었으니 맘 편히 가져. 너를 못 볼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하자면 길어. 그러니 우선 새로 장만한 우리 집으로 먼저 가자. 그렇게 갑돌이와 청이는 새로 장만한 집으로 가서 짐을 풀고 그동안 못다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두 사람이 신분 때문에 강제로 헤어졌다가 이렇게 자신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기쁠 수가 있을까요? 한순간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혜와 슬기로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전화위복이 되어 노비에서도 벗어나고 큰 재물까지 갖게 된 것이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면 얻을 게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한편 마님은 뒤늦게 깨어난 욕망 때문에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남자까지 잃었으니 뭐라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옛말에 지나치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자신의 끝없는 욕망이 자신을 망쳤으니 옛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